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거 뭐죠 이거? 그냥 무지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지개처럼. 자, 오늘도 우리 작가님과 2부 함께 해볼 텐데요. 이번 돈터뷰 시간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의 저자, 17년차 부동산 실전 투자자 송일구 작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잠깐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작가님은 원래 작가님이세요? 원래 그러게? 직장인이었습니다. 원래 회사를 다녔어요. 그럼 어쩌다가 요즘 매우 뜨거운 회사 중에 하나인 LS 일렉트릭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그 회사의 해외 영업팀이었어요. 그럼 어쩌다가 그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원래는 해외 영업팀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해외 출장이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출장이 줄어가지고 저만의 시간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글을 한번 써볼까 해서 썼는데 그게 뭐 블로그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와. 책으로 나오고 뭐 웹툰 나오고 드라마 나오면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와. 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드라마 대본 작업이 되게 바빴거든요. 네.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때까지는 회사를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드라마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러면 퇴사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네, 퇴사한 지 2년 됐어요. 와. 롤모델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를 다니시면서 같이 병행하다가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건 그때쯤 확연하게 이쪽에 돈이 더 잘 되는구나. 여기가 예. 돈은 안 돼요. 그래요? 네, 돈은 안 됩니다. 돈은 안 되는데 그냥 저희 꿈을 찾아갔어요. 네, 내가 이거 한 10년 뒤에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후회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뭐 소설도 쓰고 지금 뭐 영화 대본도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현재 와. 네, 그렇습니다. 좀 글에 대해서 따로 배우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재능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과 재능.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재능은 아직 모르겠고 적성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LS 일렉트릭 다닐 때 주식을 좀 받았거든요. 네. 5만 원일 때 받았어요. 네. 5만 원일 때 10주를 받았는데 10만 원일 때 팔았어요. 지금 뭐 한 30만 원인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근데 10주. 10주. 네. 열주라도 아깝다. 근데 제가 그때 좀 더 살까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확실히 저는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님도 어쩔 수 없는. 부동산 쪽. 부동산 쪽. 그럼 부동산에는 원래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나요? 맞아요. 부동산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관심이 오. 많았어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웹툰에서도 나오고 소설에서도 나오는데 네. 그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땅 보상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 60억을 보상받았어요. 어. 근데 그게 한 20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20년 전 60억이면 지금 한 200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이 원래 저희랑 되게 친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더라고요. 투자 이민으로. 네, 그다음부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와, 이 부동산이란 게 이거구나. 부동산이 한 방이구나. 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부동산 시작했는데 그 아저씨가 땅을 보상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땅이 부동산인 줄 알고 땅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땅 네. 시작하셨어요? 아파트는 나중에 했어요. 오. 처음에 토지 투자를 막 하다가 거기다가 뭐 건물도 올리고 팔고 뭐 이러다가 상가도 하고 하다가 아파트도 있네 하면서 아파트를 시작했어요. 그럼 거의 마지막이 아파트였네요? 맞습니다. 근데 투자의 대상 목적으로 봤을 때 네. 주택은 규제나 되게 아주 급변 막 정책 어떤 정분야에 따라서 막 바뀌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를 쭉 해오시다 보니까 이건 되게 껄끄러운 대상 아니에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부동산 투자가요? 예, 그러니까 아니 주택이 주택이 예,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있죠. 일단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네, 아, 황금성이 뛰어나고 땅이나 건물이나 상가는 잘 안 팔려요. 파는데 이게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어쨌든 시세만 조금 내리면은 팔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 살기 싫다 하면은 전세 주고 나와도 되고 활용도가 좀 다양하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토지나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황금성은 떨어지지만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같이 이제 부동산 딱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이 좋을까요? 주택이 좋을까요? 주택 먼저 해야 돼요. 주택 먼저? 저는 거꾸로 했지만 네. 주택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제 롤모델 이제 작가님이랑 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땅에 잘못 물리면은 이게 평생 또 못 해요.
네, 저도 처음에 땅 공부할 때 2년 동안 공부하고 샀거든요. 근데 집은 사실은 한 달만 알아보고 살 수도 있어요. 네, 땅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영역. 네. 근데 그 다른 영역임에도 주택 시장에 투자 내지는 뭐 관심을 가지다가 땅으로 넘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땅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야 이런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땅으로 넘어가려면 괜찮은 주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괜찮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가야 돼요. 부수적으로. 네. 이걸 팔고 이젠 이쪽이야가 아니라 맞아요. 일단 집 하나 확보해놓고 네. 똘똘한 애 하나 가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그래서 그 똘똘한 한 채의 최소 기준이 제가 실명 아파트를 써놨거든요.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뭐 옥수, 파크 일스. 그걸 가지고 땅을 투자할 돈이 있으려면 꽤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살짝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정도 한 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뭐 토지를 하든 상가를 하든 그렇게 가는 게 맞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처음부터 땅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약간 아쉬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도저도 안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 네. 주택으로 일단은 매듭은 져놓고 네. 그 다음에 땅이나 이런 것들로. 그럼 작가님이 처음 이제 주택에 눈을 돌렸을 때 꼭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 따로 있나요? 입지 가치를 많이 보려고 입지.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과연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잠재력.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재라고도 하는데 이 호재도 진짜 호재가 있고 가짜 호재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옆에 뭐 마트가 하나 들어왔다. 이거 호재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호재 인프라 좋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살기만 좋아졌지 여기가 급지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병원이 생겼다. 네. 라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인프라라고 했을 때 인프라가 좋아진다 하면 어떤 게 좋아져요? 1부 때 말씀드렸던 교통, 지하철, 교통. 그리고 주변의 환경 변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뭐가 들어오면 야 이거는 가치 상승을 할 만해라는 그런 게 있나요? 뭐 마트하고 병원은 지금 아니라고 하셨고. 네, 그 낡은 빌라 촌들이 네.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오히려 마트 하나나 병원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그 도시 자체가 그냥 새 아파트로 바뀌어버리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어요. 그럼 그냥 마트 말고 스탱필드 이렇게 엄청 큰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네. 대형 마트. 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호재가? 그런 것들은 도심에 못 들어가요. 외곽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맞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맞네. 스타필드 같은 것도 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코스트코는요? 코스트코는 어때요? 코스트코도 양재점 빼고는 다 외곽에 있어요.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아. 양재점 빼고는 다 외곽에. 그래서 백화점, 쇼핑몰, 마트, 병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호재가 아니다. 교통이 가장 좋은 호재다. 맞아요. 교통과 주변 개발. 주변 개발. 근데 또 거기서 물리적인 거리까지도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광명 뉴타운, 그리고 성남 뉴타운, 뭐 장희 뉴타운, 이문 뉴타운 이런 곳들이 좋은 게 원래는 거기 되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곳이었어요. 낡은 빌라들만 막 빽빽했던 곳인데 네. 새 아파트가 확 들어오니까 거기 집값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빌라가 확 없어지고 새 아파트가 전부 들어와서 좋은 동네가 되는 게 주변에. 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죠. 신축 아파트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할 맞아요. 수 있는 포인트네요. 맞아요. 이제는 그런데 서울 내에 허물고 새로 지을 만한 곳들이 물론 되게 오래돼 저긴 야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을까 하는 곳들도 있지만 기대할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서울 안에? 많습니다. 어디? 아직도 많아요. 아직 뭐 예를 들면 청량리 쪽도 있고요. 예. 상도동에도 그런 데 많고 영등포 역 주변에도 아직도 많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아직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그럼 집값을 볼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중들의 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금리는 생각보다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요? 금리는. 네. 금리가 우리가 2021년 중후반부터 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값이 팍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떨어진 이유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그대로였는데 금리만 올랐다 그럼 집값 안 떨어져요.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라는 트리거가 있었을 뿐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에 연관이 더 많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건물 네. 이런 것들. 네. 근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주저하게 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내던 대출 이자 내고 하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은행 가보니까 7%래. 그럼
어우 야 좀 기다리자.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맞아요. 네. 근데 그 금리가 천천히 그 정도로 올라가면서 적응을 했다면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냥 어제는 4%였는데 한 2달 되니까 한 7%만 됐다. 이러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형이 반대로 그럼 떨어지는군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뭐 한은이나 이런 데서 걱정하는 거, 야 금리 낮춰줬다가 이거 가계부채, 이게 가계부채가 또 부동산 시장으로 전가되는 거 맨날 이거 걱정하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좀 부동산 시장에 들썩거리는 게 의미가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나타나나요? 그게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르고 그냥 쭉 보합세였다. 그 상태에서 금리가 훅 내려갔다. 그럼 집값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왔는데 금리까지 내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절대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어떤 한계.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사는 게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5억이었던 게 지금 10억인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5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멈춰요. 아 그건 되게 뭔가 표현하기 애매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값이라는 것도 네. 코로나 전에와 네.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싼데 네. 이제 적응이 됐잖아요. 네. 마치 환율 1,500선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그뭐 세상 망할 줄 알았는데 안 1,450원 망하니까. 되면 와 낮아졌다 같은 느낌이랄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가격도 사람들이 적응이 되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가격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 그걸 얼마나 그걸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도 지금의 집값을 보고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확 뛰었을 때 야 이게 맞냐 언젠간 반토막 날 거다 하다가 이제 슬슬 한 3, 4년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 지금 없어졌잖아요. 비싸도 그래 저거 원래 저렇게 비싼 집 예.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분양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집의 분양가요. 아니, 그 주변의 분양가. 그 분양가가 왜 중요하냐면 공사비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돈을 쓸 거다라는 분석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넘어가면은 미분양이다. 이 정도 딱 걸치면은 우리가 최대 이익도 낼 수 있으면서 완판 될 수 있다. 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분양가 네. 주변에서 맞아요. 그러면 분양가라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 어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는 곳이라 그냥 상상 속에는 존재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 할 거야. 근데 실제로 분양은 안 하는 그런 지역이면 그 가격을 어떻게 판단해 봐야 돼? 비슷한 급지의 아파트를 찾아봐야 돼요. 여기랑 비슷한 동네. 네, 비슷한 동네. 뭐 남양주에 어디 그거 한다. 그거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뭐 의정부라든지 양주라든지 파주라든지 그런 곳들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저희가 앞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이라든지 코인은 심리 지표가 따로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도 그 심리 지표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주택 심리 지수도 있고요. PIR이라고 뭐 소득 대비 얼마도 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사는 건 또 네. 아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나 어디 산다 이런 약간 명함 차로 따지면 하차감 이런 거. 맞죠? 이런 역할을 이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그냥 우리가 뭐 하이닉스 소유주든 뭐 무슨 소유주든 수익만 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거 나의 어떤 생활 만족도와 명함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네. 그 프리미엄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네. 주식시장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그냥 원래 비싼 게 더 비싸져요. 맞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점점 이제 떨어지는 것도 가에서부터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또 요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사야 되는데 네. 자 돈이 요만큼 있으면 요걸로 살 수 있는 집이 딱 한 채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런데 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요쪽에 조금 좋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주택과 요쪽에 지은 지 한참 된 주택 비교해보면 그냥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게 바로 나란히 붙어있는 옆집이라면 이거겠지만 네. 지역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얘는 아파트 얘는 빌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고를 때 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집값이라는 것은 땅값과 건물값이 더해져서 집값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신축인데 10억짜리가 있고 구축인데 1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구축 10억짜리 사야 됩니다. 걔가 땅값이 비싸다는 거네. 맞습니다. 위치가 좋을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값 비싼 곳을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입지 가치예요. 왜냐하면 건물은 점점점 감가상각이라서 네. 신축도 언젠가는 구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 비싼 곳을 보시는 게 맞죠. 연식을 비교했을 때
오래됐는데 얘가 좀 더 위치가 좋다? 네. 그러면 그냥 걔 가는 거. 아, 그럴 땐 되게 욕심 날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이면 저기 가서 참 진짜 막 지하 주차장에 막 이렇게 누구 입차했습니다. 그러니까 띵동 이렇게 이런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막 무슨 차도 지하 주차장도 없고 매 주차 전쟁에. 네. 그래서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같은 돈을 가지고 내가 조금 위치가 안 좋기는 하지만 인프라가 너무 좋고 신축에다가 이제 띵동 이제 차 왔습니다 이런 소리 들리는 곳으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 위치가 좋지만 너무 구축이라서 인테리어까지 해야 되는 집으로 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된다. 구축 좋은 위치로 가라라는 데가 조금 더 우세하게 조언을 맞아요.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그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은 내 아파트는 그대로일지라도 주변이 계속 좋아져요. 네. 맞네.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네. 근데 위치는 좀 안 좋은데 신축이다. 그럼 그 주변은 계속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이 주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축 살다가는 구축 못 간대요. 그럼 못 가죠. 네. 못 가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구축 가는 게 맞아. 왜 차가 들어왔는데 띵동이 안 해? 왜 내가 차를 밀고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곳들. 아, 맞네.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야 네. 되고 대중교통으로 잘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맞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있는데 진짜 내가 집을 사야 된다라고 봤을 때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저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껄껄껄 하시는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아, 됐을 네, 그냥 그때 사면 돼요. 내가 네. 준비가 됐을 네. 때 상승장, 하락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은 하락장이 제일 좋긴 한데요. 하락장은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와요. 그냥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냥 사면 됩니다. 우리가 2021년 같은 대하락장은 사실 몇 번 안 왔어요. 뭐 IMF 때라든지 네.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준비됐을 때 사고 하락장 오면은 그때 상급지랑 좁혀진 거 확인하고 갈아타기 하고 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이 왔을 때 갈아타기 네, 맞아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사면 되는 거고 네. 그럼 반대로 팔아야 될 때는요? 더 좋은 자산으로 갈 때. 아, 또 이것도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네. 준비가 돼서 1.5배 이상의 상급지로 갈 수 있을 때 맞아요. 어. 네, 그때 팔면 됩니다. 아, 정답이 나와 있네요. 네. 일단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종잣돈 있어야 되고. 그쵸. 시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내가 처음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시드 정도는 5천만 원 정도. 맞아요. 최소 최소 5천. 최소 이게 5천만 이제 원? 가족 대출을 끌어든 뭐 신용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 해서 뭐 갭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고. 근데 부동산 사기 전에 임장을 많이 다녀보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 임장이 뭐예요? 그 아파트에 직접 가보는 건데요. 그 아파트 내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주변을 더 봐야 돼요. 교통, 네, 지하철, 네, 서울하고 가까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몇 보인지. 맞아요. 그 내가 그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네. 그 환경이 어떻고 지하철부터 그 아파트 정문까지 분위기가 어떻고 아. 요걸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500m인데 네. 어디는 되게 막 올리브영, KFC, 맥도날드 막 이런 곳들이 있는가 하면 가로등도 반짝반짝 빛나고 네. 있고. 근데 어디는 막 으슥한 골목길을 지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집값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 분위기 네. 이것도 내가 직접 느껴봐야 돼요. 아, 길의 분위기. 네. 동네 분위기부터 좀 파악을 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파악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임장을 갔을 때? 가끔씩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연결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네. 이런 것도 한번 구축 아파트에서는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언덕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덕이요? 언덕? 언덕. 내가 지하철부터 아파트까지 가야 되는데 지도에선 봤을 때 그냥 평지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오르막이에요? 막 지리산이야. 네. 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썰매 네. 타야 되고. 네. 여름에 한 발짝만 가도 막 땀나고. 네. 이러면은 또 장벽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언덕이 얼마나 져 있는지, 이게 썰매장인지 동계올림픽 뭐 코스인지 이거를 내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과연 내가 걸어갈 만한 거리인가? 그럼 임장을 가는데 좋은 시간대나 시기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야간에 가보는 게 여기는 가로등 같은 거. 뭐 그거나 네. 아니면 밤에 막 그냥 진짜 술 취한 취객들이 여기 그렇게 많다. 낮에는 조용한 동네더니 뭐 그런 걸 따져보자면 뭐 그런 시간대나 뭐 요일, 뭐 시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밝을 때 한번 가보고요. 네. 그리고 밤 늦게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밤 늦게 가보는 게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그 분위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맞네. 낮에 가면은
주차장에 여유가 있어요. 네. 목동도 낮에 가면 한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네. 그 밤에 늦게 갔을 때 진짜 막 이중 주차, 삼중 주차 해 그러네요. 있는지. 응. 네, 그래서 밤 늦게도 한번 가봐야 돼요. 이거 진짜 꿀팁이다. 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밤 늦게 가기 힘들다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 이때쯤 갔거든요. 오후 6시에요? 아, 오전. 오전 6시. 네. 출근하기 전에. 맞아요. 네, 그때 가서 주차 어떻게 좀 상태가 어떤지 아.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주차 공간 부족한 데는 길에도 차들이 다 주차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여자 혼자 걸어갈 때 엄청 무섭거든요. 차에서 누구 튀어나와. 맞아. 네. 그래서 그런 환경, 예를 들어 부부가 보러 갔는데 나 여보 나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계약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여자의 촉을 무시하지 말라는 맞아요. 건데. 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있나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조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뭐 주차 지금 말씀하신 거 밤에 좀 뭐 밝으냐 뭐 아니면 시끄럽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고려사항이 있을 텐데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요걸 최우선에 둬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조망 같은 경우 앞동이 보이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가끔씩 옹벽인 뷰가 있어요. 옹벽 뷰. 네. 그냥 벽으로 막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거기는 해도 안 들어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저층 같은 경우는 그냥 잔디라도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냥 벽으로 막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지하 느낌이 나는 것도. 아파트인데요? 네, 2, 3층인데 반지하 느낌 나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언덕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 맞아. 네, 그런 경우 있죠. 맞아요. 네. 지나가다 사람들이 이게 다 보여요. 네. 그래서 3층이라 해서 가서 봤더니 보니까 반지하. 맞아. 이런 것도 그런 걸 피해야 해야 돼요. 되는구나. 네. 이거 나중에 안 팔립니다. 옹벽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겨울 되면 춥고 맞아요. 습기 차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맞네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언덕에 지어졌는데 너무 끝동. 아, 네. 언덕인데 끝까지 올라가야 네, 되는 끝에 있는 동. 등산해야 되는 네. 그런 느낌으로. 뷰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옹벽뷰는 아니겠다. 옹벽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끔씩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한 걸음당 1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앞동하고 뒷동하고 똑같은데 진짜 막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임장을 갈 때는 혼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 혼자 가는 게 좋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뭘 물어보고 싶잖아요. 이 동네가 뭐가 어때요? 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그 주변에 뭐 부동산 아저씨라든가 이렇게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뭐 가이드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임장을 가시는 분들이 뭐 예전에 뭐 경매 한창 할 때 맞아. 뭐 팀 짜가지고 뭐 네. 움직인다잖아요. 옆 사람과 얘기 나누다 보면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 같은데 그런 필요는 없어요. 주변에 뭐 궁금하면 누구한테 뭐 물어보거나. 그래서 일단 네. 가기 전에 이 지도로 그 동네를 한번 쭉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어떨 거야 라는 상상을 해보고 직접 갔을 때 내가 상상한 것과 틀린 부분을 좀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상상했었는데 여기는 이렇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지도만 봐도 그 동네가 어떤지 상상이 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하고 갈 필요는 없고 가족하고 가는 게 뭐 좀 편하긴 하죠. 가서 뭔가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부동산 한번 들어가서 이게 궁금한데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럼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만약에 같은 동네에서 신호등 하나의 차이로 여기는 구축단지, 이쪽은 신축단지예요. 근데 구축단지로 가면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살 수가 있고 신축으로 가면 구축보다는 작은 평수에서 살아야 돼요. 어디가 조금 더 선택에 있어서 좋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신축이 조금 더 강세입니다. 평수가 작더라도 신축. 맞아요. 예전에는 24평하고 32평하고 평당가가 똑같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4평이 더 비싸요. 대부분의 아파트 평단가가요? 평당가가. 네. 왜요? 사람들이 작더라도 신축을 원하고 조금 더 작더라도 더 상급지를 원합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요 24평이 32평보다 평당가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나중에 되팔 거를 생각하더라도 신축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네가 같다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이 가요. 그래요? 네, 입지 가치가 같다면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같이 안 가는 거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학교가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 학교가 이쪽 집 사는 애들이 가는 학교, 네. 이쪽 동네 애들이 가는 학교가 다를 경우에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가는 게 정상인데 맞아요. 만약에 내가 알아보는 A, B라는 집을 따져봤더니 평당가가 좀 차이가 크다? 네.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거기 뭐 뭔가 알 수 없는 단점들이 있다든지 귀신이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길을 한번 건너야 된다든지 이런 거 이 얘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여전히 초품화 뭐 이런 것들은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아 그래요? 유효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폐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학? 그럼 이제 초품화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 초등학교 폐교되면 거긴 뭘로 쓰지? 마당으로 쓰나? 초품화 아파트의 마당이에요? 뭐지? 갑자기 글쎄 뭐가 들어서려나. 뭐 노인복지회관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려면 현재 초등학교 전교생 수가 네, 500명은 돼야 돼요. 500명. 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맞아요. 봤을 때 네. 요새는 5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 엄청 많아요. 엄청 한 많대요. 50명, 60명인 곳들이 널렸어요. 야, 나는 한 학년에 500명인 근데 맞아, 또 맞아. 인구가 많은데 초등학생들이 많은 데는 아직도 11반, 12반 이렇게 돼 맞아요. 있대요. 아 진짜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양극화가 엄청 양극화입니다. 심해진다고. 그래서 신도시에는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맞아요. 진짜 막 외곽에는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사 간대요. 학교 때문에. 그럼 원래 그랬구나. 원래 그렇긴 했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고민할 게 많네요. 아니 요즘엔 고민하는 거 살까 말까 고민 뭐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쭉 보면 주변에도 있거든요. 저분은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산도 있고 소득도 돼. 네. 근데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무슨 선택을 하기도 되게 애매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살까 아니면 떨어진다는 소리도 있는데 떨어지면 살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사고 싶으면 사면 돼요. 내가 준비됐을 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코스피 2000이 지금 거의 9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무도 9천 갈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만스피를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네. 근데 집값은 더 무서운 게 지금 2026년인데 2024년 시세로 못 돌아갑니다. 절대. 네, 물가 반영이 이미 되어 있어요. 네. 2025년으로는 갈 수 있어요. 2024년은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고민만 하기보다는 일단 준비됐으면 도전해라. 이거는 약간 좀 용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기. 네. 집살 오늘이 때 가장 싸다 이건가요? 아닐 수도 있지만 10년 뒤를 보면은 네. 지금보단 비싸져 있습니다. 10년 뒤를 보면.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뭘 무서워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사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그건가요? 떨어질까 봐? 떨어질까 봐도 있고 네. 이 큰 돈을 내가 쓰기가 또 그런 거죠. 아니면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살려고. 그럼 또 못 살 것 같아요. 떨어지면 또 못 사요.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못 사네. 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6억짜리가 한 2천 떨어졌어. 5억 8천. 5억 8천? 야, 6억에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 못 사. 진짜 죽을 때까지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 대출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맞아. 진짜 많아요. 그 네. 대출 받는 거, 저는 무서워요. 근데 대출을 무서울 게 뭐 있나라도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돼요. 이게 만약에 소득이 불안하신 분이면 네. 내가 이제 이 직장에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우리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무서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맞벌이에요. 직장도 탄탄해. 크게 변수도 없어. 그런데 또 대출 받는 게 무서워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작가님 조언 좀 주세요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일단 한번 받아보시라. 네, 작게라도 받아보시라. 네. 네, 그래서 대출을 한 번 받아본 사람과 안 받아본 사람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거는 뭐 무슨 국밥이 있는데 이걸 눈으로 보는 것과 먹어본 거 이거 완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막상 받아보면은 이게 별게 아니네. 이거를 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셔라. 작게라도. 네. 1억이라도 받아보셔라.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저는 신용카드도 안 쓰거든요. 아직도 안 만들었어서. 나는 그게 어디가 무서운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막 쓸까봐. 막 쓸까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 집 살 때 대출은요? 그거는 안 무서워요? 집 살 때 대출? 네. 그거는 내가 당장 어디서 끌어올 수 없는 돈이니까 네. 대출 받아야죠. 그쵸. 그거는 무섭진 않다. 근데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뭐 버는 것보다 더 쓸까봐. 어떤 게 무서운 포인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집 살 때 대출 받는 게 나는 무서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뭔가 빚이라는 게 생긴다는 게 맞아요. 싫은 거죠. 맞아요. 안 접어서 그래서 이제 안 한번 해봐서. 줘봐라. 네. 조금 소액이라도. 맞아요. 요즘 젊은 세대, 2030 세대는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막 너무 무리해서 받아서 문제지. 네.
대출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 살 때 대출을 받는 것도 어쨌든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DSR도 있고 LTV도 있고 이런데. 그럼 도대체 그게 뭐예요? 네? DSR, LTV 그 정도는- 그게 뭐냐고요? 그 정도는 우리 책상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소득 대비에 너무 얼마 날로 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얘기해줘. 좀 작가님한테 근데 붙을래.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상한선은 네. 내 세후 소득의 30년 원리금 상환이 30%를 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을 세후로 번다. 네.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을 90만 원까지만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세후 소득으로. 세후 소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아요? 적죠.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세후로 네. 한 800에서 12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5억씩 받아도 음. 괜찮죠. 5, 6억씩 받아도 괜찮죠. 아.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내가 월급이 한 400이다. 그런데 6억을 받아버린다. 이러면 너무 부담되죠. 이러면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그런 분들은 30%니까 한 130만 원까지는 딱 끊어야죠. DSR은 50%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맞아요. 30% 내에서. 네.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일단 내가 1억이 있다. 30대 초반인데 1억이 있다. 그러면은 대출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액대가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 돼요. 아. 근데 그 금액대가 있는 지역들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5억 되면은 어디, 6억 되면 어디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먼저 찾아가서 아파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그런 거를 비교해봐야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30대예요. 1억을 모았어요. 그럼 이분이 살고 있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소유는 아닐 거고 네,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네, 아니면 어디 월세로 살거나.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어. 네. 세대가 같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내가 집을 사는 바람에 뭔가 부모님이 뭔가 스텝이 엉켜버리고 뭐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나와야 되나? 나와야죠. 분리를 해야죠.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살 집을 살 거다. 네.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근데 내가 부모님 댁에 살면서 어디 하나 그냥 뭐 투자를 해두고 싶다. 그러면 그 세대가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부모님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야죠. 부모님 몰래 집을 사서 뭐 하다가는 걸리겠네.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칠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그럴 수 거고. 이 생각은 못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좀 질문이니까 30세에 1억을 모았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부모님은 날벼락이죠. 우리 집이 왜 2주택이에요? 지난번 전투뷰 사연자잖아요. 1억을 이제 모았는데 부동산에 이제 눈을 뜬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사연이 네. 왔었어요. 그 1억을 모아놓으니까 막상 모아놓으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할 게 되게 많습니다. 1억만 있어도? 예, 예.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5, 6억짜리 살 건지 네. 아니면은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전세 끼고 하나 사둘 건지 이거부터 정할 필요가 있어요. 요 방향. 갭 투자냐 실거주냐. 뭐가 더 좋다는 아니고 지금 맞아요.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하는지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럼 갭 투자로 방향을 만약에 정했다. 네. 그러면 이분의 다음 스텝은 뭐예요? 저 세입자가 나가면 저 안에 들어가야지예요? 아니면 중간에 뭐 2년이 지나고 나서 뭐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또 팔고 이거예요? 일단 계속 돌리는 겁니다. 전세로. 아, 계속 전세로 돌리고 있다가 또 상급지로 갈 수 있네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를 팔고 더 상급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또 사는 겁니다. 얘는 이제 투자에 조금 더 무게가 훨씬 쏠려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갭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한 게 대출을 안 받아요. 그렇죠. 네, 전세 자금이 대출이기 때문에 그쵸. 동잣돈 모으기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결혼한 지 14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저렴한 월세를 살았어요. 10년 동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투자했습니다. 와. 왜냐면은 깔고 앉아 있는 돈이 너무 커버리면 그게 또 그쵸. 비효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하고 좀 상급지에다가 계속 돈을 묻어넣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2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의 마지막을 봤어요. 뭐가 있나. 근데 여기에 딱 눈에 띄는 게 호구당하지 않는 가계약. 호구당하는 계약이 따로 있나요? 그럼 누구에게 반대로? 호구를 당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전주인? 아니면 누구죠? 나를 호구당하게 할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매물은 당분간 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이 비싼지 안 비싼지 이걸 비싸게 사면 호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한두 달 전 실거래가랑 지금 실거래가랑 얼마나 붙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막 5천만 원, 1억씩 더 비싸져 있다. 네. 근데 이거를 부동산은 이거 빨리라도 사야 돼요 라고 해서 그냥 덜컥 계약해 버린다. 그러면 호구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용납할 만한 시세다.
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래죠. 어쨌든 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부동산에 눈을 떴다, 뭐 집을 사고 싶다, 앞으로 살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시드를 모으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대출 받으러 가서 내가 얼만큼 대출이 나오는지 그걸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자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고 싶은 집 말고 살 수 있는 집을 물색해보는 게 좋다. 그 중에 뭘 사고 싶은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밤에도 가서 주차는 어떤지, 오르막이 있는지 오, AI 같으세요. 그런 다 거? 습득했어. 이런 거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나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데 재테크 자산 관리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부동산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 나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뭐부터 해야 돼? 그럼 내 집 마련 그럼 청약통장부터 가입하면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일단 청약 하나 하고 있으면 일단 나는 준비가 되긴 한 것 같아라고 마음의 위안.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럴 때 이제 최소한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고 23,000원이면 충분히 여러분 치킨 한 마리 안 먹으면 요즘에는 23,000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책이 조금 더 좋은 게 유튜브는 너무 막 구독하는 페이지 하나만 볼 거 아니면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딱 교과서 하나 있으면 좋죠. 이걸 기본으로 여기서 궁금한 거 찾아보면 되니까 유튜브로. 유튜브 찾아보면 되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어려운 단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물어보면 요즘처럼 공부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네. 정보가 아주 넘쳐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송희구 작가님께서 이번에 신간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가지고 왔고 저희도 머니인사이드에서 이거 되게 그거 같아요. 홈쇼핑 같은데 콘텐츠를 뭐 이거 팔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보세요. 커피 한 잔 안 드려요. 우리만 있어. 뭐 이거 판다고. 근데 진짜 이거 공부하는 데는 투자입니다. 네, 이런 데 돈 아끼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다면. 네, 내 집 마련과 또 갈아타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선택해보고 내가 그거를 선택했을 때 그때 내가 왜 이걸 샀지라는 후회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셨다가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유주택자분들이 내가 왜 그때 이걸 샀을까? 저걸 샀어야 되는데 네.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 후회가 들 때는 네. 후회가 들 때는 바로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후회가 드는 집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혹은 뭐 과거에 이거 샀다가 이거 샀는데 1번, 2번, 3번의 집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샀는 이걸 왜 샀을까라는 후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근데 대부분이 내 것도 사실 잘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상급지랑 계속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급지는 더 많이 오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계속 후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 상급지를 또 가도 더 상급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이 정도 금액에서는 이 정도 선택이 괜찮았구나. 내가 더 갈 수 있었는데 이 선택은 좀 아쉬웠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돈터뷰는 송희구 작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